요번에 전략을 짤 때 저는 이제 11월 4월에 이 주식 비중의 절반은 이 울트라 전략에 넣고 네. 나머지 절반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넣을 겁니다. 동적 자산이 뭐죠? 자, 그럼 11월에서 4월 네. 주식 투자 네.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저 전에 영상을 해야 됩니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해야 네. 한다. 네. 자, 근데 지난 9월에서 10월 수익률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죠. 제가 뭐 보니까 6% 정도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정도는 굉장히 자주 있어 왔습니다. 네. 5월, 10월에 6% 떨어진 거는 자주 있었고, 네. 제가 보니까 최근 40년 동안에 6% 이상 떨어진 게 한 10번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진 건 맞긴 맞는데, 뭐 대단히 뭐 오버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도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네. 9월, 10월에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11월, 4월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뭐 이런 걸 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관성이 0.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에 그 수익이 좋으면은 그 다음 11월, 4월 수익이 좀 더 좋아지는 건 맞긴 맞는데 좀 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럼 11월, 4월에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좀 네.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네. 평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제외하고도 한 10.6% 정도 네.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의 10.6%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갔던 11월, 4월 98년인가? 그때는 97%인가까지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잘 안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30%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은 엄청나게 큰데 전반적으로는 수익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늘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11월, 4월 특히 3, 4월에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5월, 10월부터 다시 깨지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5월, 10월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안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지금 11월에서 4월은 좀 역사적으로 백테스트 돌렸을 때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만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진짜 어떤 두 교수들은 1693년부터 데이터를 뽑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수익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특히 최근 20년 동안에 5월, 10월의 수익이 11월, 4월부터 나왔던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예금 수익을 내는 국가들도 적습니다. 5월, 10월에 주식에 투자했다면은. 왜 그런지는, 뭐, 이론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사실 완전히 뚜렷한 이론은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는 12월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1월쯤에도 다시 조금 반등하고 이런 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4월 구간 중에서도 1, 3, 4가 가장 좋더라고요. 1, 3, 4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1, 12도 나쁘진 않긴 한데, 1, 3, 4가 가장 좋고, 반대로 5월, 10월에 보면은 그 5, 9, 10이 별로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상하게 그 비극적인 일은 다 10월에 터지더라고요. 크게 비극적인 일은. 진짜? 10월에? 경제 대공황 1929년 이것도 10월에 터졌고요. 그리고 1987년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2.6%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6,000 정도 되면은 하루 만에 8,000포인트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36,000이 자고 깨보니까 다음날에 28,00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리만 브라더스 당연히 10월에 터졌고요. 2008년에. 진짜?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뭔 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수익이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는 9월이 좀 더 별로더라고요. 야, 10월이 역사적으로 9월, 10월 별로입니다. 10월이 가장 별로고요. 10월이 원래 좀 가장 별로. 이 울트라 전략도 이제 월별 수익도 다 백테스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월의 수익이 플러스인데 10월만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11월, 4월은 좋기 때문에 11월에는 꼭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월, 4월의 수익이 압도적이더라고요, 확실히. 3월, 4월. 제 경험도 그랬고, 백테스트 돌려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3월, 4월이 봄이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높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월에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살률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주식 수익이 매우 안 좋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12월 또 이제 새해가 오는 1월에 사람들 기분이 전반적으로 좋고 드디어 그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3월, 4월에 좋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유럽은 5월이 날씨가 더
더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익이 떨어진다니까 그건 또 설명이 안 돼요. 네. 저는 정말 내피셜로 그냥 얘기하는데 옆에서도 논문 바탕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11월에서 4월 자산 배분 전략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 이게 사실 저한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목표 수익률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 안 해봐가지고 놀랐는데 생각을 해봤죠. 사실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11월, 4월에 전반적으로 주식이 좋기는 하지만 그 최근 40년을 보면은 정말 90%까지의 수익이 난 적도 있고 마이너스 30%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10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는 11월, 4월에 그 90%가 나올지 마이너스 30%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제 전략도 이 시장에 같이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시장보다 몇 프로 정도만 더 벌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90이 나올지, 그러니까 시장이 90이 나올지 마이너스 30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시장이 90이 나오면은 뭐 저는 뭐 운이 좋으면 100도 벌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시장이 마이너스 30이 나오면은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뭐 마이너스 20 정도 벌 겁니다. 마이너스 12도 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그 MDD, 그러니까 최대의 손실은 그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요번에 전략을 짤 때 저는 그 이제 11월, 4월에 이 주식 비중의 절반은 이 울트라 전략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 넣을 겁니다. 동적 자산이 뭐죠? 그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글로벌 ETF로 하는 건데요. 참고로 11월에 관련된 책이 또 나옵니다. 아마 거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하면 된다 퀀트 투자는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입니다. 거기는 MDD를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들이고, 요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아무리 재수없는 일이 발생해도 10에서 15% 이상 잃지 않는 전략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절반, 그리고 이거의 절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들의 그 장기 복리 수익은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전략은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은 어떻게 되는 전략이냐 하면은 그 미국 주식이 있고 이제 글로벌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ETF가 두 개가 있죠. 그 미국 주식은 그 스파이라는 ETF가 있고 글로벌 주식은 이화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최근 1년 수익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서 더 많이 오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근데 단 여기서 스파이랑 이화가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둘 다 마이너스였을 경우에는 둘 다 팔아버리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전략이 듀얼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은 그 소위 최근에 잘 나간 자산군에 붙어가고요. 근데 그 자산군이 삐끗해진다 하면은 빨리 현금이나 채권으로 움직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장이 올 때 그 하락장 초기에 대부분 그 자산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대하락장에서 크게 얻어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듀얼 모멘텀 말고도 이제 그 세 개의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의 MDD는 제가 기대하는 게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최악의 순간에 제가 잃었던 게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 그 10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울트라 전략. 근데 울트라 전략은 이제 종목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는 MDD가 50에서 60%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시장이 반토막 되면은 50에서 6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울트라 전략에 한해서는 그 포트폴리오 선절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전 20% 정도로 잡았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그 동적 자산 배분에 절반을 투자하는데 그거는 MDD가 10%고 울트라 전략은 MDD가 그러면은 20%입니다. 왜냐면 20% 떨어지면 저 무조건 잘라버릴 거니까요. 그러면은 통 전체 포트폴리오의 MDD는 15%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면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MDD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1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11월에서 4월에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그래도 이제 감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방식이 조금 전의 방식보다는 방어적 투자 아닌가요? 저는 늘 방어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동적자산 배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거는 소위 그 MDD를 줄이는 것이 최대 네. 목적이고요. 네. 예, 물론 그 MDD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금을 하는 건데 네. 그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 2%밖에 안 나오니까. 네네. 동적자산 배분은 그래도 그 뭐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에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인 거잖아요. 전에도 그렇죠. 안전한 투자이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11월에서 4월은 네. 장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좋습니다. 왜 네. 좋은 장에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해요? 좋은 장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그래도 5월, 10월보다는 많이 공격적으로 변한 겁니다. 아. 네네, 예. 5월, 10월에는, 네, 제가 그 주식 비중도 지금 11월, 4월에 하는 거에 반 정도도 안 됐어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래도 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사실 요즘에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네네네. 코인 트레이딩, 뭐 예, 이런 예. 것들도 사실 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예, 많이 했죠. 아, 네네, 많이 예. 하셨어요, 실제로? 그 사실 제가 이제 비상장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좀 스토리가 재미있는데 네. 그 제가 이런저런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네. 제가 그 코인 쪽에서는 이제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단기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게 잘 통하더라라고 제가 그 강의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가지고 내가 그 이거를 자동화해서 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제가 그걸 안 믿었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정신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오셔가지고 앱도 만들고 기업을 차리셨어요. 그 기업 이름이 이제 헤이비트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혹시 그 투자, 그 회사에 지분 투자도 하시겠냐고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한다고 했죠, 근데. 오. 예. 근데 그 회사가 좀 잘 돼가지고 그 지분 가치도 올라갔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변동성 돌파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거의 상위 버전,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단기 전략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건 블랙박스라서 저도 룰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수익이 훨씬 높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또는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그냥 안 되는 거는 빨리 잘라버리고, 잘 되는 거는 더 많이 하라라는 게 제 인생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니네들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서, 그래? 하고 좀 이제 돈을 좀 줘가지고 투자를 해봤는데, 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수익이 불어나고, 잘 되네? 그럼 돈 조금 더 투자해야지? 그럼 또 잘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 비중이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인은 그 트레이딩 전략 앤드 그 회사의 지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예. 하고 계신다. 네. 그럼 뭐, 다른 분들도 코인 같은 거 투자하는 거를 네.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코인의 매수 보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소위 뭐 3년, 5년, 10년 전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제가 뭐 그쪽 기술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네. 제 생각은 사실 그거거든요. 뭐 비트코인은 유한하고 뭐 금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누구나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코인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인이 10,000개가 넘는데 네네. 누구나 마음 먹으면 코인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그 비트코인이 계속 1인자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수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총 자산의 3에서 5% 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워낙 변동성이 또 심하니까 얘가. 3에서 5%를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더 비중이 커지면은 얘가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매수 보유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요. 그것도. 예. 그거는 알고리즘을 짜면은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코인이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대부분 트레이딩에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뭐가 움직여야지 제가 먹죠. 그거를.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트레이딩 수단으로 저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주식에 대한 자산은 동적 네. 자산 배분과 그리고 앞에 말씀해주신 울트라 전략의 네. 이제 반반 정도? 반반 네. 정도. 네네네. 주식의 비중에서 50%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요 전략은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한번 딱 정해서 이대로 가면 그때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 그때까지는 거고. 예, 끝나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심리의 좌지우지가 또 많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돈을 넣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거의 원숭이로 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넣은 대상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제정신일 때 전략을 따놓고 일단 한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고민에 놓은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안 될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될 때는 내가 얼마를 깨질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먼저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도처 자산 배분은 최대 10%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울트라 전략은 최대 50%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선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트라 전략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깨지면은 저는 다 팔고 나갈 거고요. 그런 일이 최근 40년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4월에 울트라 울트라 전략이 아니라 그 지수가 그 11월 4월에 20% 이상 깨진 게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깨져서 네. 포트를 다 정리하면 네. 그럼 언제 다시 투자 안 들어가요? 그 4월 말에 어차피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 또 다른 전략을 쓸 건데 그때는 분명히 주식 비중이 좀 낮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고 그 4월까지는 주식을 잠깐 쉬는 거고. 그렇죠. 예, 잠깐 쉬는데,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 비슷하게 엄청난 대폭락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또 제가 뭐 대폭락장 후 싹쓸이라는 전략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예, 예를 들면은 진짜 제가 투자를 했는데, 네네. 갑자기 막 그 12월에 이상한 일이어가지고, 진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그 손절을 이미 했겠죠, 중간에. 예, 그럼 나갔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2달 후까지 이 최저점이 갱신이 안 되면은 다시 들어가도 안전한 타이밍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아마 그리고 그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그 대형 가치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기 좀 민감주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1월 대공황이 와가지고 반토막 이상 팍 떨어졌다. 그럼 저는 일단 중간에 팔고 나갔겠죠. 그러면은 한 2달 그 후에 이 최저점을 갱신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갱신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논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니까 네네네. 역사적으로 네. 한국과 미국만을 했을 때 네. 주식시장이 어쨌든 폭락할 때 네. 몇 % 정도 폭락했을 때는 들어가도 좀 안전하다 볼 수 있나요? 아,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일단 네. 반토막은 무조건 안전하고요. 네. 50% 정도 나면 네. 일단 들어가도 된다. 더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회복했으니까 역사적으로.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과거에도 폭락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폭락장에서 올라왔을 때 네.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도출된 건 좀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당시 제가 2020년에 네. 그때도 제가 포트폴리오 손절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손절을 하고 돈을 잃은 다음에 짜증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뭐 저는 그 정도는 알았죠. 이런 엄청난 장 후에는 다시 엄청난 기회가 올 거 정도까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뭐 저도 역사를 좀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공부를 그때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타이밍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당시에 그 코스피의 최저점이 1,400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1,400 얼마였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달 후에 다시 이제 1,400이라는 최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은 그때쯤이면 들어가도 안전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한 달은 좀 너무 짧다라는 결론이 났었고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1,700년, 1,800년 그 언저리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타이밍은 일단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이 가장 빨리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가 했는데 네. 그때 한국이 98, 2000, 2003년, 2008년에도 상당한 하락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4번이 다 반토막 또는 뭐 마이너스 40%, 50% 이런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저평가 주식들, 그러니까 뭐 저PBR, 고배당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장 빨리 그 리바운드 되었고 시장보다도 수익이 더 높았다라는 게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20년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뭐 그때쯤 이런 주식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는 심지어 5월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외 규정을 둔 거죠. 왜냐면 대폭락 후에는 5월 10월과 상관없이 다시 어차피 리바운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 PBR과 고배당 등의 이제 저평가 주식에 네네. 다음번에도 만약에 폭락장이 온다면 그런 쪽에 투자한다면 네, 그렇죠. 큰 상승을 볼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지고 네. 같이 오르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네. 모두가 예. 사실 이런 영상 보는 이유는 네. 뭐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는 네. 거니까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그냥 시장만 따라가도 많이 법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그 1,400에서 지금 3,3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그럼 그때는 진짜 코스피만 했어라도 2배 이상 벌었던 거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네. 2배 이상 벌려면 네. 그 코스피 저점에 들어갔어야 된다. 아, 그쵸. 그전에는 네. 주식이 자산이 없고 네, 맞아요. 들어가야지 네, 네. 2배니까 네. 사실상 그 2배를 다 가진 사람은 거의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도 1,400 저점에는 못 들어갔고요. 그쵸. 제일 러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1,700이 1,800 원전에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자님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퀀트 쪽으로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 거기서 이제 분석한 걸 토대로 인사이트 끄집어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면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이제 뭔가 본인만의 이제 그 안정적인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또 베타 퍼스트로 검증이 된 네. 근데 뭔가 더 정말 높은 수익률을 이걸 통해서 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포트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세 자리 수익 그런 거 말씀하시면 100% 그쵸. 이상 그런 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어떤 분들은 투자 몇 종목 잘해서 네. 수익률이 뭐 몇 배씩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저자님이 그런 학습력과 분석력 이용해서 네. 한 5에서 10개 종목을 정말 제대로 몇 개 연구해가지고 투자해서 네.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식의 투자를 네. 실제 해보셨는 건지 아니면 좀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퀀트를 통해서 네. 종목을 좁힌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쵸. 옥석을 골라내는 그러니까 소위 퀀트 투자와 가치 투자를 합친 이런 분들 네. 또는 퀀트 투자랑 그 차트 앤드 모멘텀 투자를 합친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는 근데 제 영역은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큰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네. 이제 부정한다가 아니라 아직은 내가 거기까지는 그렇죠. 제가 아닌 것 같다. 그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저도 당연히 조금 전에 20개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거기서 더 잘 나갈 5개 종목을 뽑을 능력이 있다면은 네. 저는 매우 좋겠는데 저는 그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개가 아니라 한 50개를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논리대로 이제 또 20개를 추려서 투자한 적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50개의 수익 전체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필터링 해가지고 오히려 망친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나의 주관이 들어가는 네, 순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전 그런 것도 봤죠. 그러니까 네. 그 50개 종목을 이제 뽑아놓으니까 이 기업은 말이야 그 최근 10년 동안에 그 7번 적자를 봤네. 예. 그리고 뭐 얘는 배당을 안 주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유상증자를 했네. 뭐 이런 거를 봤는데 나중에 근데 그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간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눈에 그지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도 그지같이 보이고 네. 얘가 이제 다시 평균 회귀를 하면서 초과 수익을 냈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 물론 제가 가치 투자 레벨이 더 높으면은 그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직 그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 정보를 하고 계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퀀트 투자로 종목을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일하시는 분야 또는 뭐 쇼핑을 잘하신다 이런 분들은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또 발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공공기관에서 일했고 쇼핑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제가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네. 소비를 굉장히 안 하시고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으신 케이스라서. 네, 먹는 거는 잘하는데 뭐 그게 답니다, 사실. 네. 그게 거의 유일한 소비니까. 자, 네, 옷도 뭐 거의 10년 만에 산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요즘에 장이 조금 이전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멘탈이 흔들리면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런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자기의 룰만을 만들어가지고 그 룰을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예, 사실 이 내 투자 심리가 투자에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그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를 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좌를 좀 자주 보지 마세요. 봐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이게 제가 계좌를 뚫어지게 봐가지고 주식이 오르면 저도 맨날 봤을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봐도 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HDS에 들어가야지 딴 데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보통 봅니다. 네. 돈 이체할 때. 네. 저자님은 최근에 뭐 회사 그만두시고 그 파이프라인 뭐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으시죠? 파이프라인이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요. 있고, 그리고 책 지금 그래서 2권 썼고, 저는 아마 매년 한두 권 정도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지금 점차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이시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파이프라인 한 개였던 거잖아요. 회사의 월급 같은 거. 네, 그렇죠. 지금은 파이프라인 유튜브, 강연, 책, 그다음에 주식 투자까지 어떻게 4개인데 네, 그렇죠. 옛날 한 개에서 이렇게 여러 개로 좀 가지수가 좀 늘어나니까 어때요?
일단 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수익 자체도 옛날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높고, 네. 네. 그리고 일단 이게 다 저한테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죠. 아니 이런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옛날에 회사에 그 코트라이트 가기 전에 돌아간다면 네네. 예. 회사 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뭐 아무런 스킬도 없고 뭐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가 12년을 다녔어야 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이미 사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본사 근무가 별로 좀 재미가 없고 해외에 그때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표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령 마지막 날에 뒤집어졌거든요. 왜? 그때 원래 나갔던 사람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 해외 나갔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자리가 갑자기 비어가지고 인사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야, 지금 그 자리 갑자기 다시 비었는데 너 나갈래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서 간 거죠. 네네. 그때 나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회사 생활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거는 예. 이게 뭐 인생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중간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 뭐 네. 시드머니든 예. 경험이든 역량이 쌓이기 전까지는 네. 처음에 이제 위탁하고 내 몸을 위탁하기에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장소일 수 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은 가장 높죠. 왜냐면은 난 투자한 게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그래도 뭐 매년에 뭐 적어도 수천만 원, 뭐 많으면 진짜 억 이상도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 돈이. 예.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 초년생에게는 추천할 만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일단. 예.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업투자의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람이랑 같이 살거나 같이 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사회생활의 그 추한 면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도요. 예. 저는 직장 생활을 네.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네네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이제 당연히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거고 그렇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모든 조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내가 개인으로 시작하면 나도 이제 잘 되면 될수록 조직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시행착오를 그렇죠. 내가 네네. 다 예.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창업하신 분들은 자기 네네. 본인이 이제 대표인 건데 네.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대표로 하는 거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네네.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는 좀 아랫사람으로서 이제 신입사원, 뭐 사원 뭐 이렇게 네. 좀 낮은 직급으로 시작을 해서 맞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사회의 뭔가 매너라든가 네. 애티튜드를 배우는데도 네. 좀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왜냐면 뭐 나중에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소비 윗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그렇죠. 움직이는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뭐 네. 소위 제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강한국 투자님과 컨트 투자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네, 네. 종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또 컨트 투자 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네. 다음번에 또 책이 나오고 할 테니까 또 네. 다른 이야기가 네. 있을 테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한국 투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